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의 저출생 문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오세훈 시장님께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저출생 문제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모두 서울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잠 못 이루기도 하시며 다양한 정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인구 붕괴와 서울의 출생률 하락은 저희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구 붕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려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저희처럼 한국의 저출생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한 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같이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unning 6 companies. But Longer term than that is the global population collapse. Birth rates have been collapsing pretty much worldwide. A situation where, for example, based on current birth rates, South Korea would have about a third of its current population, perhaps much less. Europe would have about half of its current population, perhaps much less. And I should say that those numbers are if the birth rate were suddenly to return to 2.1 per woman, which is a stability point, which it's not doing. So if the current compounding effect continues, you would see really many countries become 5% of their current size or less within 3 generations. And I think for most countries, they should view the birth rate as the single biggest problem they need to solve. If you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영상인데요. 밤에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뭐냐, 걱정이 뭐냐라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의외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고 전 세계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저출생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기조로 나간다면 60살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우려는 작년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5월부터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22년부터 한국의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관심을 가졌던 당시에 출산율이 0.84, 세계 200위 수준이었는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 뒤로 저희의 출생률이 더 나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한국에서도 가장 출생률이 낮은 도시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12년 만에 서울의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3년 출생아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출생률 문제가 조금 달라지나 이런 희망의 전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칭찬드리고 수고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 표 보시면 서울시 출생아 수 현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좀 반등을 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굉장히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하면서 안타깝고 고민이 많았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는데 저 소식 듣고 매우 기뻤거든요.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반등한 게 중앙정부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정말 그동안 사력을 다한
덕분인지 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정 기간의 이제 완충기를 거쳐서 혼인 건수도 늘어나고 이제 출생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다는 판단하에 늘고 있는지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가 저출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 일가정 양립, 이런 난임 문제 등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장님 생각하실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워낙 복잡한 변수가 개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실효성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3개 분야 87가지 정책을 탄생 응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힘이 좀 빠지지 않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그리고 임신을 결정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워서 보육, 교육 시키는 단계마다 서울시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주거 문제도 가장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키우는 과정에서 돌봄 정책들이 또 개입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나와서 처음에 막 키울 때 탄생응원 몰을 통해서 좀 싸게 각종 신생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개입하는 정책들이 다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네. 고루고루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어떤 정책들이 다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처럼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생각에는 그간에는 저희가 주거 정책이 예전에는 좀 그 부분에서 소홀했다가 최근 들어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또 그 부분들의 방점을 둬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 집 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 업무 보고 하실 때 올해 미리 내 집 정책을 통해서 3,500가구 공급하실 거고 내년부터는 4,000가구씩 공급하겠다 하셨어요. 1년에 서울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몇 쌍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0만 쌍? 4만 쌍이거든요. 4만 쌍? 예, 4만 그렇습니다. 쌍, 예. 그렇게 되면 미리 내 집을 통해서 10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 이제 주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덜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커플 중에 한 커플은 좀 적다. 미리 내 집 부분이 좀 더 확대돼야지 지금 약간의 반등 지표에서 더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리 내 집 공급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주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이었습니다. 사실 주거는 아시다시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공급하는데 짧으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되겠지만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거는 5년, 7년, 10년도 걸리는 게 주택인데 이렇게 결정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형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행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걸 다 뒤져보고 물량을 최대한 짜낸 것이 지금 한 연간 4,000가구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던 매입 임대주택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면서 미분양 물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정책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하여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 긁어 모아서 할 수 있는 걸 해도 지금 연간 4,000가구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하여튼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작년 88 조치 때 그 서울 시계 내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짓는다는 계획도 최대한 서둘러서 한 7, 8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를 통해서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마음만큼 그렇게 속도가 나지는 않고 또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그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X 사용하십니까? 트위터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많이는 안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 보시면요, 머스크 장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계 네티즌들이 서울의 벌스 레이트, 출생률이 낮아지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뭐 서로 상호 토론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장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잠을 못 잔다고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어떤 출생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수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아까 트위터 올린 그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를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조금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그 게시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쭉 87가지 대표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육아 문제나 가정사를 남녀가 좀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게 출생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또 꽤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한마디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어느 한 방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 또 눈치 보지 않고 부모가 다 함께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크게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이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만 지켜볼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화적 접근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러한 관심이 전 세계인들의 저런 SNS 게시물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께 걱정해 줘서 고맙고 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께서 부디 이제 서울의 출생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문제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등의 지표를 만들었듯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의 출생률 문제 극복, 이 비결을 들으러 전 세계에서 서울을 찾아오는 날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나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범한 브이로그이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Black coffee diluted with 1 quart hot water. Like the smudge hot water. That's good, yeah. You're all set. It's on me. Thanks for serving.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that. Sorry? This one right here? Yeah. 예매 베트남 인용사들은 대접 못 받았어.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대접 못, 한국 사람들 아예 대접 못 받잖아. My father was in 1968, 1971. Where was you, Vietnam? Yeah. Yeah. Thank you for service and free.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보셨겠지만 미국의 스타벅스와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브이로그예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인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카페에서 이제 코리안 워 베테랑이라는 모자를 쓴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커피를 계산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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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시장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그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저는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예, 그럼 뭐 만기 제대를 네, 전 3년 꽉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헌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징병제다 보니까 저런 예우가 좀 덜한가? 여기는 이제 모병제 사회다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이렇게 뿌리 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국에서는 어떤 그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는지를 좀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보면은 뭐 군복을 입은 군인이 이렇게 진화를 가면 시민들이 와가지고 되게 고맙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뭐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뭐 결제를 하는 거는 되게 일상적인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국가적인 제도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또 시민 한 분 한 분들도 이제 감사나 예우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꼭 만들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참전 용사들이나 보훈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번영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 이런 그 감사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기 때 5년 동안 근무했을 때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근무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다면 바로 이 보훈 네. 용사들 또 그 가족분들에 대한 예우, 상당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네. 매우 상징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충분한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크게 깨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큼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바가 있고, 이제 그 결과가 각종 뭐 참전 명예수단이라든가 보훈수당 같은 것들 아마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를 다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재원이 충분하다면 훨씬 더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돌아와서 크게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제 전임자께서 각종 그 시민단체를 빙자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관변단체들이죠. 네. 그런 곳에 많은 재원이 흘러들어갔던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후회를 했습니다. 알뜰살림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10여 년 전에 그 예산이 가파르게 오른 걸 보면서 정말 크게 후회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런 저의 판단이 지난 4년 동안 그런 예산의 변화로, 예산 투자의 변화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군인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좀 죄송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좀 더 예우받는 서울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그 학사전교 후배님들께서는 우리 선배님이 지금 서울시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다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네. 혹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직 참여하는 거, 정치 참여하는 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군을 다녀온 입장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공평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간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군복무를 길게 못 하시거나 면제를 받으시거나 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다녀오신 분들께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사하는 것은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청년 정책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청년층에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청년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청년 연령 제한 중에 기간 중에 군대를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군대를 다녀온 기간을 합산해서 그러니까 연장해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이런 혜택들 군 복무 기간 동안 못 받은 혜택을 늘려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올해부터 아마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또 청년 제대군인들의 경우에 부상 상태로 제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것 역시 정부가 도리를 다 하지를 못한 영역입니다. 본인들이 공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 그걸 바로 판단을 되도록이면 좀 후하게 해주면 좋은데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본인들이 만족할 정도의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걸 서울시가 인지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의 부상 제대군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각종 지원 상담을 시작을 한 3년 전부터 했죠. 뭐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는 인식만큼은 최대한 그럼요. 예. 분명히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군대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혹한기 훈련, 뭐 혹서기 훈련 하고 돌아오시는 그 행렬도 다 기억이 나는데 다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전역증이 제 발급이 유행이래요. 시장님 혹시 전역증 가지고 계십니까? 잘 기억을 못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버님 전역증이 집에 있는데 이게 종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님 거 한번 다시 이렇게 발급 받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시장님 전역증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의무 복무 성실해 주신 모든 우리나라의 아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개헌 관련 토론회 하셨어요. 그동안 개헌 관련된 논의가 대개는 뭐 권력 구조 개편 아니면 대통령 임기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방점을 두셔서 주장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는 사선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한계 아실 것이고 고민도 깊어질 거다. 그래서 오세훈이 말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개헌은 도구고 결국 개헌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지방분권 개헌 주장하시는 어떤 미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여 년째 가까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 더 이상 번영의 길은 끝난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뭔가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을 저는 지방 활성화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이 경제의 절반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과 같은 경제 활력을 지방에 한 2개 내지 4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금방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저는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사례에서 본 거죠. 저희들이 그곳에 출장을 가서 현지 사정을 보니까 사실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8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TK, PK, 또 광주 전남북, 뭐 대전 충남북 이렇게 4개 정도를 인구를 나누어 보면 한 500만에서 600만, 뭐 이 정도 700만 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 규모로 보나 그동안의 발전 노하우의 축적 정도로 보나
또 우리가 워낙 우수한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번영의 노하우를 적용을 지역적으로 한다면 아마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중요합니다. 네. 경쟁이 경쟁력을 낳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이 국내적으로도 상호 간에 경쟁을 하고 발전 모델을 서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쟁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도쿄나 상해 같은 주변 도시들과 경쟁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그 재원이 생산적인 데 투입이 될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재원을 받아쓰기 급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5만 원을 나눠준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옆에 지역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프로덕티브한데 재원을 투입하자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분명히 더 우세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가 지금처럼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네. 지금은 어떤 지방행정기관과 같은 그 위상이라면 지방정부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정도의 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는 권한, 네. 그리고 그 발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다시 말해서 세입 세출권까지를 모두 다 함께 내려보내고 그에 걸맞게 필요한 인적 자원이 필요할 터인데 그런 인적 자원까지도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적 자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양성까지를 다 지방정부에서 하도록 하면 아마 5년, 10년 내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한 10년 정도 꾸준히 이 마인드를 바꾸어 가면 아마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실행하려면 뭐 법만 만들어도 사실 불가능할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조문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헌법에. 네. 이 조문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주장을 이렇게 하실 때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뭐 재정권이나 입법권, 행정권들 다 제약이 있고 거의 없거나 한데 혹시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중에서 혹시 특별히 더 먼저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다 정합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률안 재정권, 네.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을 해서 지방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서 직접 그 계획을 그 재원에 맞춰야 또 계획을 세우고 네. 법안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어느 한 가지만 먼저 돼서는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장 중에서 이게 꼭 어떤 작은 나라의 연방제를 그리는 거 아니냐,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예. 그 연방제에 대한 사회적인 약간의 선입견이나 오해 같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 사회는. 그래서 그때 표현할 때에도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우리가 예.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니까 연방제에 준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뭐 총리에게 네, 뭐 혹은 뭐 의회에게 맞습니다. 이렇게 덜어내는 이야기만 많이 무성해서 그렇게 해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정도, 분배하는 정도에 만족할 일은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방의 권한의 대부분을 넘기는 것이 오히려 그 발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지역 소멸이 매우 그 심각하죠. 국가적인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도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론조사의 결과인데요.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예. 61%의 국민들이 지금 개헌 필요하다 찬성하시는
거고요. 또 여야 관계없이 뭐 야권에서는 뭐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님, 김경수 전 도지사님, 뭐 김두관 도지사님 등, 또 여권에서는 뭐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런 모든 분들께서 개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론과 또 정치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또 다른 한 분께서도 개헌 굉장히 필요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몇 년 전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님의 발언의 영상이고요. 이재명 현 대표님께서는 22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굉장히 개헌이 필요하고 꼭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개헌에 나홀로 침묵 중이신데요. 이런 국민적인 어떤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으려면 국회 다수당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때와 달리 침묵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저분 속마음을 제가 헤아릴 길은 없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이 굳이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개헌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헌법 84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다. 헌법 84조에 관한 여러 해석 중에 기존의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은 정지된다라는 말씀을 셀프로 하셨어요. 저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국가적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 83조의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동의합니다.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저는 서울의 저출생 문제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고민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나눈 것들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과 실질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